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Think I should get off her first. Think she wants some water to put out the blowtorch. Isn't me heaven seen? Let me clear dirty lanes. Let me take a ride. Hurt yourself. Want some help? 네, 안녕하세요. 철학과 굴뚝청소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티세르 차입니다. 막스주의와 구조주의 알티세르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은 너바나의 폴리입니다. 너바나의 폴리. 너바나 얼터너티브. 얼터너티브 락의 대표 주제였죠. 창시자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너바나 언플러그드 MTV 버전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알티세르는요. 일단 여러분 저도 알티세르가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서 이거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종종 다시 읽다 보니까 그래도 또 나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그 이데올로기라는 그 용어에 특히 또 어떤 무의식적 이데올로기라는 표현 자체를 도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저도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대충 띄워넣긴 그런 것 같아가지고요. 오히려 이제 이진경 교수의 철학과 굴뚝청소부의 알티세르 버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나온 책인데요. 철학 아카데미죠. 철학 아카데미에서 이제 지은 처음 읽는 프랑스 현대 철학 그 책에서 또 루이 알티세르 편까지 또 읽고요. 또 위키나 아니면 어쨌든 인터넷 또 서치도 좀 해서 알티세르의 어떤 이제 이 구조주의적인 측면, 그죠? 그 이데올로기의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쨌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은요, 알티세르라는 철학자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뭐 어떤 개념들을 파악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좌 자체가 결국은 이진경 교수님이 썼던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해설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자료를 찾아본 것 뿐이고요. 결국은 오늘 강의도 어쨌든 철학과 굴뚝청소부라는 이 책 텍스트를 중심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티세르 하면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될 건 바로 그래서 이데올로기입니다. 특히 이 이데올로기도 무의식적인 이데올로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어떤 주체라는 것은 바로 이 무의식적 이데올로기의 어떤 호명, 그 부름에 의해서 형성된다. 라는 것이 아마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주체라는 것은 그 먼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무의식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호명됨으로써 존재하는 그런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탈근대적 주체라는 측면을 이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 여러분 뭐 너무 뒤늦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제 이 학자가 궁금하다고 해서 이게 초반에 있는 흐름들 다 끊고 이거부터 들으면요, 우리 이해가 많이 안 가실 겁니다. 어쨌든 이 책 전체가 끌고 가고자 하는 흐름이요, 결국 그 근대적인 주체 그리고 주체와 대상, 인식, 진리 어떤 이 부분들이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 학자들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데카르트 편부터 차근차근히 듣고 올라오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엉망인 해설 강의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최근에 그리고 제가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라고요. 로자 룩셈부르크. 이 사람도 이제 일종의 막스주의인데, 이제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책도 자본의 축적이라는 책도 읽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읽다가 제가 뭔가 감명받는 게 있으면 이것도 한번 로자 룩셈부르크 편도 한번 특별 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서 일단은 책을 빌려다 보고 있는데 뭐 역시 어렵네요. 예, 저는 역시 그냥 개론적 인간에 불과한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과연 자격 조건이 되는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삶의 여유가 있고 풍족하다라면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런 기회가 오질 않네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도서관에서 책 빌려다가 보고 또 소장 가치 있는 책만 겨우 그죠? 사다가 이렇게 지금 3번, 4번, 5번 이렇게 읽으면서 상식 정도를 쌓아가는 것 뿐인데요. 글쎄요, 제가 정말 어느 한 학자든 그죠? 예를 들면 뭐 프랑스 철학이든 독일 철학이든 혹은 또 의외로 뭐 아니면 제가 경제학 쪽을 또 더 공부하고 싶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또 전혀 다르게 또 모르죠. 어쨌든 제가 과연 또 어떤 학문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지 아직도 저도 제 욕망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티세르는요, 일단은 굉장히 이제 모순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순적인 거대한 어떤 모순을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과학주의를 주장했던 알티세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주의는 뭐죠? 철저히 근대적인 거죠. 철저한 어떤 과학적인 엄밀한 어떤 학문으로서의 막스주의를 구성하려고 했던 게 알티세르의 한쪽의 모습이라면 또 반대쪽의 모습은 그런 과학주의를 또 거부하면서 오히려 무의식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개념을 추구했던 알티세르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이데올로기론을 추구했던 무의식적 이데올로기를 추구했던 혹은 그 무의식적인 이데올로기를 막스주의를 분석했던 알티세르를 기억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종의 개론이니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티세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평가는요, 구조주의와 막스주의를 접합시키려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기존의 막스주의는 말 그대로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미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있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자 룩셈부르크도 있고요. 물론 로자 룩셈부르크는 아마도 특히나 이게 어떤 민중의 어떤 실천, 혁명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특히 강조했던 측면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여하간 알티세르는 여기에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레비스트로스도 차용했었던 바로 그 언어학적인 어떤 이 구조주의의 측면, 특히 이 구조주의 개념을 막스주의에 적용했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모순적인 측면들이 자꾸 드러나는데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이거죠. 첫 번째 이제 막스를 위하여, 과학을 위하여라는 편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알티세르의 어떤 개념은 철저한 과학주의를 추구했던 알티세르거든요. 그래서 막스주의 역사 유물론을요 과학으로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죠? 이건 사실 막스 생전에도 일종의 딜레마라고 전에 한번 저희가 막스 편에서 다뤘었는데요. 막스도 어떤 실천의 어떤 철학적 개념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다시 여러 가지 어떤 설명적인 기법에서 과학주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알티세르는 그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과학주의로서의 막스주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게 된 배경이 다 있더라고요. 1940년대, 50년도에 어떤 그 40, 50년대 소련의 어떤 문화 전반에 여러분 이제 여기 저도 처음 들어봐요. 뭐 즈다노프, 리젠코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어떤 이 두 진영의 어떤 계급적 투쟁에 대한 부분은 막상 이제 어떤 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급적 투쟁에 대한 얘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라면 1940, 50년대는요 이게 이런 어떤 경제학 분야를 넘어서서 문화나 과학적 분야에도 적용됨으로써 말 그대로 자꾸 진영 논리가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르주아 문학이다, 뭐 이거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다, 이거는 부르주아 과학이고 이거는 프롤레타리아 과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평가하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야에도 그런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냥 여러분 과학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건데 보편적 객관성인데 이 보편적 객관성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는 현상들 그리고 거기서 단순 무시 정도가 아니라 숙청하고 막 축출하고 막 굉장히
소련 스탈린의 어떤 그런 폭력성이 있죠.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탈린주의 어떤 거대한 어떤 숙청적 개념들 때문에 그렇죠. 특히 어떤 문화나 그렇죠. 이 과학적 측면에서조차도 이런 이분법적인 난도질 속에서 실제 이제 과학자들은 많은 상처를 입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실망하고. 그러니까 알테세르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떤 공산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 어떤 스탈린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요. 진정한 막스에 대한 태도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 과학 그 자체로 추구되어야 되는 것처럼 막스주의도 어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뭐 무조건 진영 논리적 개념으로 그죠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돼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보편적인 어떤 막스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스주의를 과학주의 개념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고자 했던 거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이나 이처럼 강렬한 문제의식은 그렇죠? 아마 레비스트로스의 역사주의 비판에 영향받은 것이 아니겠냐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역사주의라는 건 뭡니까? 당시에 대세적인 어떤 역사주의라는 건 어떻게 사르트르를 통해서 많이 주장되어 왔는데 보통 여러분 사르트르라는 것도 사르트르의 어떤 철학도 철저한 어떤 개인의 주체와 자유에 대한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역사라는 것도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그 역사는 얼마든지 다른 관점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보는 관점이 역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는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죠. 객관성을 결여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주의 자체의 흐름도 비판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간의 개념을 해체하고자 했던 그렇죠? 인간 주체라는 것 자체도 구조의 효과로 정의하려 했던 레비스트로스의 개념 여러분 기억나시죠? 락강도 그렇고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렇죠? 무의식적 타자의 담론을 통해서 우리의 주체가 구성되는 것처럼 주체는 항상 어떤 그 무의식 타자의 어떤 담론을 통해서 타자가 요구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던 락강. 그렇죠? 그런 개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티스르 자신도 결국은 이론이라는 뜻 자체는 아까 그 과학주의의 측면이겠죠. 이론적인 반인간주의를 주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막스가 비판하고자 했던 건 결국은 청년 막스 시절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인간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그 유행이 이거였대요. 사회주의적 인간주의라고 했던 어떤 흐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주의적 인간주의는 뭐냐? 알테스르가 비판하고자 했던 그건 그냥 단지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갖는 이데올로기적 목적하에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다. 결국 비과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나중에 후반부에 알티스르가 주장했던 그 이데올로기랑 좀 다른 개념으로 쓰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 알티스르가 이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학의 개념으로 치부하면서 비판할 때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즉 막스가 얘기했던 허위의식에 불과하다. 이런 개념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자꾸 그때그때 달라요식의 어떤 주관적이고 그렇죠, 자꾸 유동적인 어떤 이런 초기 막스주의를 비판하면서 철저한 과학적인 그죠? 객관적인 어떤 그 막스주의로 돌아가고자 해서 과학의 이름을 빌려서 끊임없이 어떤 역사주의와 인간주의를 역사 유물론에서 떼어내려고 했던 게 알티스르의 어떤 노력과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스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특히나 이제 성숙한 시기에 막스를 주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자본 책 있죠. 막스의 대표적인 자본의 어느 책에 집약된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론적인 어떤 단절을 개념을 빌려와서 그런 단절이 필요하다고 본 거겠죠. 새로운 과학적 성과를 이룩하려면 이 이데올로기적 개념과 단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초기에 막스가 얘기했던 뭐 인간, 어떤 소외, 뭐 이런 개념들과는 단절을 하자 이거죠. 이걸 단절하고 오직 그 막스가 자본에서 얘기했던 인간이란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라는 그 선언 있죠. 이게 결국 뭐죠? 일종의 인간이나 주체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총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수동성이잖아요. 그렇죠? 후기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죠. 그런 개념처럼 보여지는 그렇죠? 뭔가 철저하고 엄밀한 어떤 생산 양식이라는 대상을 정립함으로써 인간이라는 환상적 대상과 단절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 유물로는 이제 역사 과학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던 게 알티세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층적 결정이라는 또 그 중요한 표현을 하나 만들어내는데요. 알티세르가요. 즉 기존의 해결적인 총체성 개념을 비판하면서 중층적 결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할 때, 그럼 해겔에게 어떤 이 전체 총체라는 것은 기본적인 모순이죠. 정반합이라고 할 때 모순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이 표현된 것, 이렇게 그것이 곧 전체다라는 거죠. 모순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 결국은 역사과학이 다루는 역사적 사정과 정세는 이처럼 하나의 근본 모순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성을 갖는다가 이제 알테스르의 주장입니다. 아니야, 그런 단순한 모순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순적 관계, 해결의 어떤 이런 총체성 개념으로 본다라면 자본주의는 막스가 받아들였던 그거죠. 막스가 자본과 노동 사이에 어떤 모순으로 환원하려고 했던 태도, 자본주의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다 여러분 아까처럼 계급론적인 투쟁 있죠. 아까 이분법적 투쟁으로만 보려고 했던 게 바로 해결주의적이라고 본 거죠. 근데 알테스르는요 이걸 더 복합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모든 혁명과 어떤 모순 속에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혁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러시아 혁명을 보시면 이건 사실은 노동자의 혁명이 아니라 농민의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국주의 나라 간의 어떤 모순도 가능하고요. 어떤 국내의 지배 세력과 다양한 피지배 계급들의 그죠? 아까처럼 러시아 같은 게 농민들의 반란이니까요. 그런 모순 등 다수의 모순이 있다라는 거죠. 꼭 자본과 노동이라는 모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중층적인 결정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진경 교수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막스주의 이론이 과학이 되도록 해주는 건 그럼 대체 뭐냐? 그래, 그럼 너가 주장하는 건 알겠다는 거죠. 그래, 알테스르 네가 어떤 이런 주관론적이고 뭐 어쨌든 그 뭐 해결적인 어떤 모순적인 그것도 자본과 노동 단순 어떤 계급 투쟁에 대한 그 일면적 계급 투쟁의 어떤 모습들을 통한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철저한 과학주의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주장은 알겠는데 그럼 막스주의 이론이 과학이 되도록 해주는 건 뭐냐? 대체 어떤 것이 막스주의를 과학처럼 만들어주냐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기존의 어떤 경험주의나 실증주의 자체를 알티스는 일단은 중요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죠. 그렇죠? 어떤 우리의 주관적 경험이나 혹은 여러분 실증주의도 비판합니다. 여러분 실증주의는 보통 객관성의 핵심처럼 보이지만 알티스는 이 실증주의적 개념도 굉장히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종의 반영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즉 개념이나 이론은 실제의 반영이고 일종의 그거의 모사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와 이론이 어떤 짝을 자연스럽게 설정하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실증주의인데 알티스는 그런 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무의식이나 잉여 가치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또한 실증주의자의 말대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무의식은 무의식이 있다는 사실조차 경험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도록 저항한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이거 말도 여러분 좀 복잡하죠. 대체 그럼 뭔 얘기냐? 그래 어쨌다는 거야. 막스 이론을 그럼 과학으로 정립하는 것 대체 뭐냐라고 할 때 결국 알티세르는요. 막스주의 철학 그 자체가 이 과학주의를 형성해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철학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과학주의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철학의 역할이다 해서 철학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란 대문자로 쓰는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theory 자체를 그 T 자체를 대문자 T로 써버리는 거죠. 철학이고 그런 대문자 T 그 이론이라는 거죠. 이는 이론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떤 이론이 과학인가 아닌가 그 내부적으로 올바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활동이 곧 철학의 역할이다. 철학이 그것을 과학의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은 초기 비트겐슈타인 있죠? 예, 그런 측면과 되게 닮은 감이 있죠. 그때 뭐였죠? 그림 이론을 주장했던 비트겐슈타인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문법의 모든 어떤 그 명제를 다 일일이 분석해서 진리의 어떤 값을 확인해야 한다라면 철학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했던 비트겐슈타인의 개념과 사실 비슷합니다. 그냥 그게 어떤 이론이 과학인가 아닌가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은 철학의 역할은 거기까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철학적 활동을 통해서 어떤 진리의 보증자, 과학의 보증자 역할을 철학이 자임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이 얘기 자체가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잘 구분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건 어차피 이데올로기론의 알티세르니까요. 자, 됐고요. 여기서 이제 뭐
정작 그러면 그런 철학은 또 누가 보증해 주냐라고 표현하면서요. 결국은 어떤 현실 대상과 지식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진리란 지식 대상인 개념들 간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약간 얼마 부리는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또 더 모호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개라는 개념을 짓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제 알티스가 실제로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즉 개라는 개념이 현실 대상인 개와 어차피 다른 것이기에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비교해서 진리 여부를 가릴 수 없다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라는 개념은 그 관계, 다른 개념들 간의 관계에서 일관성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그 개라는 개념이 실제 대상의 개와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개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다른 개념들 간의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그래서 알티스는 이런 걸 지식 효과라고 표현하면서 지식으로 구성하며 지식으로서 작용하게 하는 효과라는 뜻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와, 역시 근데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패스 그냥 무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절망하지 마세요. 예. 중요한 건 그냥 알티세르는 초기에 막스주의, 그러니까 시대적인 정향을 좀 보니 알 것 같아요. 1940, 50년대에 스탈린주의에서 보여줬던 어떤 이 막스주의가 너무나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필요성으로 철저하게 엄밀한 과학적, 보편적인 어떤 막스주의를 주장하고자 과학주의, 그죠? 어떤 구조적인 어떤 막스주의를 주장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모순되는 개념을 이제 알티세르는 또 주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데올로기와 표상 체계, 오늘의 이제 핵심이죠. 자, 과학으로서 막스주의를 정립하려는 기획과 동시에요.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발전을 기획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동안의 이데올로기라는 건 막스가 했던 얘기잖아요. 막스는 이데올로기를 의식이라고 했거든요. 단지 허위의식,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허위의식 개념으로요. 보통 그게 이제 뭐 종교나 어떤 교육, 그죠? 어떤 어쨌든 질서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근데 알티세르는요 이데올로기를 대중들의 무의식적인 표상 체계로 정의했습니다. 대중들의 무의식적 표상 체계. 자, 그럼 이제 표상이라는 말도 여러분 이제 잘 모르겠죠? 종종 쓰곤 하는데 이런 표상은 영어로 representation입니다. represent는 말 그대로 여러분 그 표상하다는 말은 좀 헷갈리는데 이걸 여러분 이제 재현하다, 그러니까 다시 나타내는 거죠. 대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례를 쓰고 있냐면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제 이 표상이라는 것은 눈앞에 떠올린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자동차라는 말을 듣고 그에 상응하는 물건을 떠올리는 경우 그렇죠? 혹은 또 역으로 어떤 물체를 보자마자 어떤 이 컴퓨터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일종의 어떤 표상, 재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어를 통해서 사물을 눈앞에 재현하는 행위 혹은 사물을 보고 그에 상응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재현하는 것도 다 재현행위, 표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표상 체계는 뭐냐? 이데올로기를 대중들의 무의식적 표상 체계라고 정의했으니까 그럼 표상은 알겠는데 재현하는 거니까 체계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결국 체계적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 체계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떤 체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단어나 어떤 표상을 만들어 이제 형상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 그대로 이 사례에서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물건을 보고 책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우리는 이 물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먹을 것, 못 먹을 것이라는 개념만으로 판단하는 어린 아기라면 그걸 입에 가져갈 가능성이 있죠. 책을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제 이진경 교수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건 여러분에 대해 제가 강사라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 즉 표상하는 거죠. 표상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 팟캐스트 듣고 있는 개념 중에 여러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경청하고자 하는 일종의 어떤 그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역으로 제가 지금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받아들임, 그것을 표상하고 있는 거죠. 떠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저를 약장수라고 표상해버리면요. 결국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소리는 개소리가 될 수도 있죠. 물론 그 약장수가 굉장히 말을 그럴싸하게 해서 여러분의 귀를 홀릴 수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건 일관된 표상이 없으면 일관된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종의 표상 체계를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어떤 일관성과 동일성을 갖는 그죠? 개념과 상상, 판단의 체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추 이해 가시죠? 예. 게다가 여러분 이러한 표상 체계는요.
개인마다 약간 다르게 표상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집단적으로는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표상체계는 왜 집단적으로 유사하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 학교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제도적 장치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수가 집단적으로 비슷한 공유,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사례가 나와요. 식당에서 흑인을 보고 등을 돌리는 남부의 미국인이나 십자가를 보면 자세를 가다듬는 기독교도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지어요.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운동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결국 이것도 일종의 표상책을 갖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가 이미 어떤 교육적 어떤 이런 표상체계 안에서는 대려 우리가 뭔가 이 피부색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는 이질감 있죠. 근데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뭔가 낯설게 보고 그들을 뭔가 배제하고자 하는 것조차도요. 일종의 그런 표상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겠죠? 특히 이런 표상체계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표상체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표상체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인들 대부분이 외국인에 대해서 특히 동남아시아 분들이나 그렇죠. 같은 황인종인데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분들, 뭐 인도 분들, 베트남 분들 이런 분들 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별하는 어떤 성향이 왜 생기는가? 자연스럽게 뭔가 멀리하고 싶어하는 건 왜 생기는가? 사실 이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래 뭐 피부색이 다르면 차별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정신 나간 선생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대부분 뭐예요? 이 사회의 어떤 무의식적인 구조, 무의식적인 표상 체계가 우리에게 이미 깃들여져 있는 겁니다. 뭔가를 정확하게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뭔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배운 거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차별의 구조를 차별의 어떤 표상 체계를 이미 우리의 내면에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표상 체계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아이들, 초딩 아이들 보세요. 금세 여러분 오히려 더 잔인하게 어떤 새터민 학생들이든 그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든 그런 친구들과 쉽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쉽게 배제하는 성향들을 보여주는 근거기도 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표상체계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표현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표상체계가 아까 뭐라고 했죠? 결국은 이데올로기라고 했잖아요. 대중들의 무의식적인 표상체계가 이데올로기다라고 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표상체계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데올로기를 알티세르는 대중적인 표상체계라고 했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데올로기 속에서 대중은 또 어떻게 되죠?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포지셔닝을 생각해보세요. 나는 한국인이야. 혹은 나는 대학생이지. 그죠? 나는 무슨 어떤 김씨 가문의 아들이야. 나는 조씨 가문의 아들이야. 이거 대부분이 뭐다?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될 게 막스주의에서는요. 기존의 막스와 막스주의는 이데올로기를 그냥 지배계급의 이념이 있죠. 지배계급의 이념, 그러니까 의식적인 거죠. 오히려. 그것은 피지배계급에는 허위의식이고 거짓이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배계급이 없어지면 결국은 여러분 그 이데올로기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다라고 봤던 게 기존의 막스주의입니다. 근데 그건 일종 계급의식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알티스트가 주장하고 있는 개념은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적 개념으로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요.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데올로기 없이는 이 사회에서 내가 선 자리는 무엇이고 또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도 이데올로기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새롭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면 이게 바로 무의식적 구조주의를 이데올로기에 집어넣은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어떤 막스주의를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죠? 이데올로기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기존의 어떤 의식적 이데올로기와 무의식적 이데올로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어디서 배웠죠, 여러분? 알티세르가 막스주의에 없는 무의식 개념을 프로이트 혹은 락강에게 끌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중적인 표상체계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주체로 만들어져 가는가를 분석하는 게 이제 알티세르의 역할이죠. 그렇죠? 마치 락강이요. 어떤 무의식 타자를 통해서 어떻게 개개인이 주체로 되어 가는지를 분석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건 아까 제가 초기에도 했던 얘기죠. 그럼 결국 이데올로기 없는 주체는 없고요. 이데올로기 없는 실천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막스의 가장 중요했던 그 실천의 개념도 결국은 이런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데올로기는 표상치기로서의 이데올로기는 무의식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영원하다. 이 부분이 좀 더 여러분 그래서 좀 새로운 표현인데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현실에 대한 여러분 결국 상상입니다. 상상.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상상적인 체험이기에 여러분 이데올로기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는 개념에서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상상적 체험,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이래서 알티세르는 현실은 결코 투명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현실은 투명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데올로기가 영원하다고도 전제했으니까 그럼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그렇죠? 그 이데올로기의 변형과 왜곡 역시도 영원히 그렇게 변화돼 가겠죠. 그렇죠? 마치로 우리가 그때 그 락강의 무의식적 개념을 얘기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욕망이라는 것은 결코 이 실제 세계를 우리는 직접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것은 왜곡되고 비틀린 개념에서 상상계와 상징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렇죠. 그것을 볼 수 있죠.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이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데올로기도 무의식적 개념이니까 결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기표는 기회에 닿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끄러진다. 그 표현 기억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알티셀의 어떤 이중적 기획, 이중적 기획의 모순은 뭐냐? 첫 번째 과학주의였고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 무의식적 이데올로기였는데, 그렇죠? 원래 여러분 과학주의를 주장할 때는요, 결국은 이데올로기와 단절을 해야만 한다고 했거든요. 이데올로기의 단절을 거치면 대상에 대한 참된 인식에 도달하리라는 전제를 깔았던 게 아까처럼 그 첫 번째 과학주의였고요. 근데 반면 지금 이데올로기 기획에서 보면 어떤 대상도 결코 투명하지 않고요. 오직 이데올로기 속에서만 인식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과학주의의 알티세르는 참된 인식에 도달해야겠다라는 어떤 야심을 품었다라면 무의식적인 이데올로기도 주장했던 알티세르는 오직 이데올로기 속에서만 인식되기 때문에 어떤 대상도 결코 투명하실 수는 없어. 현실은 결코 투명하지 않아라고 또 전제를 깔아버리거든요. 모순이 되죠. 자기가 같은 한 인간이 하기에 모순된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죠. 결국 대상에 대한 참된 인식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모순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충돌.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 파트네요. 이데올로기를 위한 변명을 보시면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아니네요. 뒷부분에 알티세르 철학의 모순들이 또 나오네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알티세르는 결국 뭘 선택하냐라고 할 때 이데올로기를 선택합니다. 결국 후자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과학주의를 포기하고요. 막스주의의 과학주의를 포기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역시 여러분 그냥 이게 단순히 사유의 어떤 변덕이 아니라요. 1968년 68혁명 있죠. 1968년에 5월혁명을 거치면서 그 중심을 이데올로기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전에 자신이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 비판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게 꼭 모순이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게요. 그냥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이 초기와 후기를 나누면서 철저하게 자기 비판을 하면서 후기를 주장한 것처럼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분 이제 68혁명에 대한 것을 처음 듣는 분들은요. 꼭 검색 좀 해보십시오. 혹은 뭐 지식 채널에서 여러분 뭐더라? 끝나지 않은 혁명이었나? 그렇죠. 아니면 실패한 혁명이었나? 근데 실패하지 않은 혁명이라 바로 저 뜻인데 여하튼 여러분 68혁명에 대한 어떤 자료들은 꼭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어떤 공부를 하고자 한다 혹은 뭐 문학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무라카미류 소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1, 2학년 때요. 야해서 좋아했는지 처음에 야해서 좋아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되게 어떤 깊이 있는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거기서 계속 자꾸 나오는 게 68혁명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시에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표현이었어요. 68혁명이 대체 뭘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여러분 결국 서양 철학이 됐든 어떤 문학이 됐든 68혁명은 한국에서는 큰 영향은 없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큰 여파가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요. 68혁명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일단 알티세르의 자기 비판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째, 그 스스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 허위에 대한 이성주의적인 이분법에 자기 스스로 빠져든 거다라고 반성을 하는 겁니다. 과학이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진리고 이데올로기는 그렇지 못하게 거짓이고 허위다라고 너무 선을 그어버렸다라는 거죠. 과학 만능론의 입장에서 이데올로기를 무조건 거짓이고 허위라고 판단했다는 것, 그런 자신의 행위를 반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즉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또 이런 게 있네요. 진리라는 보증자를 구하는
여러분 서구에 있는 그 서구 철학의 중요한 인식론 있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보증자를 구하는 인식론 자체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알티세르는요. 공정한 심판자를 구하려는 법적인 관념에 머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법은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결국은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부르주아적인 이데올로기의 기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서구 철학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인식론이 있잖아요. 어떻게 참일 수 있는가? 그 인식론 자체에 대한 것 자체가 다 부르주아적 기획에 불과하다. 그죠? 당파적 과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반성은 또 뭐냐면 자신이 또 철학을 어떤 지식이 진리임을 보증해주는 어떤 이론으로서 진리의 보증자로 정의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까 그랬죠. 철학을요. 대문자 시열이 있었죠. 진리의 보증자로 정의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실증주의적 입장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원래는 블링이 본인도 실증주의를 비판해놓고 본인 스스로 철학을 실증주의적인 위치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일종의 모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바꾸는 어떤 이론적 실천을 중심에 둠으로써 이론주의적인 어떤 평행에 빠져버렸다. 그죠? 정작 막스처럼은 실천인데 본인이 이론주의적인 개념으로 빠진 셈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과학주의를 비판하고 반성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계급투쟁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이제 등장을 시키거든요. 근데 물론 이 계급투쟁은 이런 막스의 계급투쟁과 같은 용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는 이데올로기를 더욱더 발전시키는데요. 이제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문제를 고찰합니다. 라고 합니다. 즉, 역사 유물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초기 어떤 막스 유물론이죠. 막스 역사 유물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자기 계급의식이죠. 자기 계급에 맞는 계급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알티세르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정말로 자기 계급의식을 가졌다라면 사실은 역사적 혁명은 더 빨리 일어났겠죠. 광범위하게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혁명은 잘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 노동자들은 자기 계급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자본에 폭속된 하나의 생산수단, 그러니까 자기가 착취당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요. 기존 체제에 적응해 사는 것을 그냥 당연하고 오히려 그것을 바르게 좋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 속에서 자기의 노동력을 통해서 재생산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 이런 착각이죠, 일종의. 자신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노동자라는 계급의식을 갖지 계급을 가졌다라면 여러분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오래 유지되지 못했겠죠.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바로 이런 점에서 재생산의 문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진짜 한국 사회가 너무 절묘하게 잘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정말로 그 노동자의 개념을 이렇게 협소하게 아마 인식하고 있는 사회는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 전형적인 지금 이 알티스의 주장과 같은 거예요. 노동자들이 자기 계급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은요, 자기가 노동자인지 모르는 게 되게 모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노동자면 대부분 다 블루칼라 노동자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미 이 용어에서 보면 아는 것처럼 여러분 화이트 칼라도 노동자라는 사실이죠. 재밌게도 근데 우리나라는 화이트 칼라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노동자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계급적인 우월의식을 갖게 된 건데 이 계급적 우월의식이 어디서 나온 거다? 바로 이 무의식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서는 결국은 지금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블루칼라 노동자가 파업하면 그 파업을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막는 현상이 생긴 거죠. 자본가들은 그렇게 교활합니다. 그렇죠. 진짜 뭐 자기 돈 들여서 공권력을 사는 것도 아니야. 공권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령 물론 경찰인 공권력조차도 사실 노동자 파업을 많이 억압하지만 뭐 사설 업체 있잖아요. 깡패들 고용해가지고 막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근데 뭐 인력 부족하면 인력비도 아낄 겸 이런 화이트 칼라 노동자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아버립니다. 노동자가 노동자의 파업을 막는 독특한 나라가 여러분 바로 한국입니다. 거의 유일무이한 사용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다? 자신이 노동자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 이상한 무의식적인 이데올로기의 강화에 있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 한국 사회의 특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수업 만약에 여러분 한국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요 대부분 그런 아까처럼 무의식적인 이데올로기 그렇죠? 이런 표상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미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든 학교를 통해서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 파업이라는 단어에 뭔가 알러지가 나는 것처럼 그렇죠? 뭐 두드러기가 나는 것처럼 싫어하는 어떤 본능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이 노동 조건이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되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취업 대란도 결국은 다 어떻게 보면 무슨 문제죠? 이런 어떤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순이 쌓여서 생긴 걸 수 있거든요. 비정규직에 대한 양산도 다 뭐예요? 자본가들을 위한 조치였지 사실은 국민 전체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데올로기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무의식적 이데올로기에 극단적으로 충성하고 반응하는 게 바로 극우 보수 세력의 어떤 그 해병대 할아버지들이 대표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우 보수 세력인 그 할아버지들 있죠? 해병대 할아버지들 중에 여러분 잘 사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네, 그분들이야말로 철저한 어떤 무의식적인 신앙심에 의해서 포섭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가난한 이유도 그죠? 본인이 월남전 가서 참전해서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던 이유도 사실은 다 국가의 어떤 폭력에 의해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그 탓으로 돌리지 않는 이 가능성이 어디서 생긴다? 결국은 이데올로기인데 단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결국 이게 무의식적인 이데올로기의 그쵸? 효과가 아니고서는 설명되기 힘들다라고 저도 생각해 봅니다. 자, 중간 얘기가 길었고요. 자, 계속 넘어가면요. 결국은 이데올로기라는 게 그래서 부르주아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효과 속에서 즉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사회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질서의 체계 속에서 개인은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 주체라는 말이 사실 이중적이거든요. 서브젝트라고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수브젝트음 원어가 수브젝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주체성이라는 표현의 주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 서브젝트라는 게 기댄다, 종속된다라는 이 중의적 뜻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질서의 체계 속에서 개인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정말로 독립적으로 홀로선다 그게 아니라 이 상징적 질서의 체계 속에서 오히려 신하와 노예처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신하와 노예로서 주체화되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는 계급 대립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사회는 그래서 지금도 튼튼하게 계속 유지되는 거죠. 왜요? 계급 대립이 생기지 않게끔 잘 이렇게 종속되어 있죠. 자, 이제 알티세르의 주요 명제들을 또 이제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기점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알티세르의 주요 명제들. 자, 이제 우리 수업 정리입니다. 첫째, 자, 그는 이데올로기는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순간적인 게 아니라 어떤 사회에도 이데올로기는 있을 거다라고 항속성을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무의식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데올로기는 현실적인 존재 조건에 대한 상상적 관계의 표상이다. 말은 어려운데 아까 제가 했던 그 얘기인 부분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있는 그대로 현실과 현실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럴 것이다라고 당연시되어 있는 방향으로 변형된 관계, 뭔가 비틀린 관계라는 거죠. 그대로가 아니라는 뜻에서 비현실적 관계를 마치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 관계로 상상하고 오인토록 하는 게 일단 이데올로기의 핵심입니다. 결국은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철저히 낙관적인 부분을 받아들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런 사례가 나와요. 유럽에서도 여러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취업문이 좁아진 자국의 노동자들이죠. 백인들. 자국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그렇게 된 게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 진실은 뭐죠? 원래는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싼 값에 풍부하게 구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인 거고요. 근데 그 상황조차도 에서도 결국 경기가 나빠지면서 고용을 줄이게 되니까 자국 노동자들이 이제 실업난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정작 노동자들은요, 이런 진실에 직시하지 못하고요. 알겠죠? 왜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자본가와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신이 고용되지 못하는 걸 마치 다른 노동자, 특히 외국에서 이주한 노동자들 때문이라고 오인하는 겁니다. 오인. 그러니까 현실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 관계를 마치 있는 그들의 현실적 관계로 상상하는 그 오인이 이데올로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표상체계에 의해 상상된 관계요. 거기서 정해놓은 허구적 관계를 인정하는 오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오인을 통해서 우리의 주체의 자리도 조금 이렇게 비틀린 자리에 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셋째. 세 번째 특성. 이데올로기는 단순관념이 아니라 물질적 효과를 갖는 물질적 존재이며 물질적 장치를 통해 존재한다.
이 표현은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 안 나왔던 표현인데 이데올로기 하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뭔가 허상적인 걸 자꾸 생각하시겠지만 알티세르는 그럴까봐 단순 관념이라는 것을 물리치고 오히려 물질적 효과를 갖는 물질적 존재다. 이데올로기는 그 물질적인 장치를 통해 존재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뭐가 물질적인 걸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제도라는 거죠. 제도화된 특정한 방식의 실천을 통해서 존재하고 작동하는 게 이데올로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종교적 이데올로기는 단순 믿음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관념이 먼저가 아니라 매주 교회에 나가는 물리적 행위, 가서 무릎을 꿇는 물리적 행위죠. 기도하는 물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작동하는 물질적 존재가 바로 뭐다? 그게 이데올로기다. 이처럼 특정한 실천들을 지속하는 장치를 알티세르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막스가 주장했던 실천적 관계의 근본적인 원인도 어디에 있다? 이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실천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회, 가족들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학교 교육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게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거겠죠. 학교 교육의 방식과 방향성에 따라서 학생들은 얼마든지 세뇌당할 수 있겠죠. 교회는 뭐 이미 그런 장소로 전락해 버렸죠. 진짜 진리가 아닌 경우엔 굉장히 큰 문제가 교회거든요. 그죠? 특히 여러분 진짜 진리 말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 할지라도요. 그것도 잘못 믿는 그죠? 이단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거 자체가 일종의 거대한 무식적인 이데올로기고 그것이 이제 잘못된 어떤 자리에 우리를 거기다가 주체로서 세워두겠죠. 알겠죠? 가족이라는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자, 네 번째, 호명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데올로기는 항상 이미 개인들을 주체로 호명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건 사실 뭐냐, 여러분, 아까처럼 이미 계속 다뤄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티셀의 이데올로기로서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그렇게 뭔가 호명당할 때 나의 존재가 그렇게 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기 전까지는 나는 그 존재가 아닌 것. 김준수의 꽃처럼. 너는 누구의 아들이다. 너는 한국인이다. 너는 백인이다. 너는 누구라고 불러주는 것이 바로 호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호명 후에 우리는 결국 뭐예요? 나는 한국인이니까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의 어떤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항상 임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항상 임의. 이 두 가지요. 항상 항속적이고 임의, 그죠? 그 전에 대한 거죠. 즉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요, 한국인이고 황색 인종이라는 등의 호명이 항상 이미 정해진 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부분에서 섬찟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미 우리의 주체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가 이미 지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 큰 주체의 부름을 내 것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항상 내가 예 하고 대답하면서 그 주체에 서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썽 피우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삐딱한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호명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주체가 서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것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건 뭐예요? 불러줌으로써 내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결국은 반응이거든요. 반응을 순종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측면이지 나의 반응 자체가 생겼다는 점에선 호명을 통한 주체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알티세르는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개인이 항상 이미 주체로 구성되어가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미 호명된 주체로 개개인이 주체화되어가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렇죠? 이데올로기가 한 장치죠. 결국 이거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락강에서 했더니까 거의 비슷하죠. 도동받은 편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의 자리가 그렇게 주체의 자리가 지정된다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티세르의 모든 특성 4가지를 다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무의식적이고, 그렇죠? 또 아까처럼 오인의 어떤 측면이 있었죠. 현실 그대로를 반영하지 못해서 비현실 상상이었던 관계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또 물질적이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물질적 장치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항상 이미 존재하고 이미 존재하는 그 주체의 호명의 개념들을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알티세르의 이제 철학의 모순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진짜 알티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들을 듣다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잖아요. 우리 현실에 대한 삶들을 분석하고 구성하는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기능주의적인 어떤 보수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요. 막스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 이데올로기론에 빠지게 되면 알티스의 개념에 빠지게 되면 기능주의적인 어떤 측면이 생겨버립니다. 다시 한번 무슨 말이죠? 아까 우리의 주체의 자리가 누가 호명하고 지정하는 거죠? 사회가 지정하는 거잖아요. 이 지배적인 사회가 개개인을 호명함으로써 항상 이미 존재하는 기존 질서에 결국 포섭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서 요구되는 역할을 자신의 일로 인정하고 오인하고 수행한다는 결과를 갖고 있는 것. 이게 결국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사실은 사회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갈등주의 말고요. 기능주의의 핵심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어떠한 변화도 그죠? 추구하지 않고 그냥 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를 묵묵히 수행하는 게 보수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화도 싫어하는 거죠. 반역과 혁명을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끔 만드는 게 바로 지금까지의 알티셀의 이데올로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데올로기란 개념은 기존의 지배적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기능하는가 하는 메커니즘만을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까지 알티셀이 한 일은요. 이 질서의 변화와 전복, 그죠? 혁명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알티세르를 옹호하는 학자들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렇지 않다. 알티세르는 진짜 어떻게 변화와 전복이 가능한지도 분명히 설명했다라고 이제 반박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학과 구조정서부의 이제 이진경 교수님도 그 다음 부분까지도 이미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만 보고 마칠까요? 그러면요. 자,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죠? 지금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무의식적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보수주의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변화와 혁명도 아닌 그냥 자기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그죠? 주체죠. 근데 이제 어떤 독립적 주체도 아닌 수동적 주체에 불과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티세르는 이러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 아까 들었던 재생산에 대한 개념 거기서 이제 계급 투쟁에 대한 것을 다시 반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 존립하고 작동하는 게 아니다. 바로 이미 계급 투쟁을 통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만 작동하는 게 이데올로기야라고 새로운 태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만 강력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곧 우리 어떤 계급 투쟁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가 대중에 대한 계급 투쟁이고요. 그러니까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이미 대중에 대한 계급 투쟁을 내포하고 있고 대중의 투쟁을 포섭하여 수용 가능하고 전환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가진 이 이데올로기 역시도 계급 투쟁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어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 변화가 일종의 반역과 혁명에 대한 가능성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진경 교수님은 그걸 인정한다 치더라도 여전히 논리학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티셀의 이데올로기 핵심은 이데올로기 없이는 어떤 실천도 불가능하다를 전제하고 있죠. 이데올로기 없이는 어떠한 실천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다뤄봤습니다. 그죠? 그것 즉 표상책이 없는 판단, 무의식 없는 의식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 없이는 어떤 실천도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없이는 어떤 실천, 즉 계급투쟁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반역도 혁명도 이데올로기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터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급투쟁이라는 건 이데올로기 외부에 있지 않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작동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방금 위에서 새롭게 알티세르가 반박적으로 새롭게 추가한 태제는 이 계급투쟁이 이데올로기의 성립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 계급투쟁이 먼저인 거죠. 계급투쟁이 이데올로기를 성립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원인 변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결국 논리적인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방금 위에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없이는 계급투쟁이 불가능하다를 도출했는데 정작 또 새롭게는 계급투쟁을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악순환은 아니냐. 이데올로기의 외부는 없고 이데올로기 없는 실천은 없다라는 것은 락강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락강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진경 교수님 보기엔 이게 왜 모순이 되냐면 바로 락강과 막스주의의 본질적인 어떤 이
맞물리지 않는 모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외부는 없고 이데올로기 없는 실천은 없다라는 부분은 낙관적인 어떤 무의식적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계급투쟁을 중심에 두는 것은 또 누구죠? 막스주의죠. 막스의 주의 핵심은 계급투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급투쟁과 이데올로기 개념이 동시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자료를 찾아봤던 처음에 있는 프랑스 현대 철학 그 책에 있는 알티세르를 분석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진경 교수님은 논리학적 모순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는요. 이 계급투쟁이라는 거죠. 실천적 계급투쟁과 이데올로기가 충분히 동시적으로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시적으로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이런 변화와 투쟁과 반역에 대한 역동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쨌든 저의 지식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막 지지분이 얘기를 하는 거는 시간 낭비일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떤 부분이 그러면 탈근대적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티세르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체의 자리를 박탈했죠. 어떻게 보면요. 주체라고 표현을 했지만 무의식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표상 체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가 이제 주체의 자리가 이제 결국은 후기적으로 생겨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요. 주체나 인간이나 사회적 관계 효과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말 그대로 이건 막수주의적 측면이기도 하죠. 사회적 관계의 총체다라고 본 거죠. 인간은요. 그런 측면에서 탈근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대적인 어떤 인간의 주체 설정을 벗어났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어쨌든 과학주의를 벗어나서 다시 과학주의에 대한 자기 비판을 했다라는 거고, 또 인식론이라는 것 자체가 부르주아적이고 법적인 정당화주의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그 기존의 어떤 철학적 인식론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그죠? 비판했다는 점도 굉장히 새로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러분 굉장히 근대성에 대한 것을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뭐 그 다음은 나중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좀 상충되는 모순이죠. 이데올로기와 계급적 투쟁 개념에 대한 상충되는 모순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난간에 봉착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알티세르도 어떤 이제 이론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죠? 아마도 이 책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결론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제 드디어 미셸 푸코를 다룹니다. 그래서 푸코가 한 시간에 다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푸코와 들레즈 이제 두 사람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 뒤로 갈수록 이진경 교수님의 어떤 이 대안적인 사유는 이제 들레즈 쪽에서 이제 꽃을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알티세르를 전공하신 분들은 알티세르를 옹호하고 싶어서 이런 어떤 모순적인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당연히 주장하는 것일 거고요. 역으로 이제 들레즈 쪽에서 이제 이 모든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진경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이 계급 투쟁, 막스주의 성격의 계급 투쟁과 락강식의 어떤 무의식적 이데올로기가 이제 논리학적 모순이 된다는 식으로 이 개념을 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알티세르의 무의식적인 이데올로기 이론을 통해서, 정작 우리 사회가 얼만큼 이 무의식적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적 사회 현실과 접목을 해서 살펴본 측면이 이 수업에 그래도 보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힘든 시간, 또 힘든 강의,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셸 푸코의 이제 어떤 고고학, 그렇죠? 여러 가지 재밌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미셸 푸코에서 재미없으면 제가 정말 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이게 저게 가르치는 강의법은 아니거든요. 대중 강의할 땐 저도 전혀 다른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훨씬 더 이 수업보다 훨씬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해제 강의 늘 듣느라고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좀만 더 고생하시면 드디어 철학과 굴뚝청소부 한 권을 다 뛸 수 있겠네요. 문제는 제가 지금 타이핑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현대철학 이후로 타이핑을 안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Myself, got to know, heaven's up.
was you, never true. Let me take a ride, heard you say, want some help, and myself.